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의학의 기본 이론인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의학의 학술 세계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온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음양론과 오행론은 본래 단순한 개념에서 시작하였지만 송대 성리학이 대두한 이후 기, 음양, 오행은 이론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송대 이전에 한나라 때서부터 그 먼 시대를 이전에는 음과 양, 기, 이와 같은 요인이 완전히 이렇게 이론적인 해석으로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마다 약간의 이론적인 해석도 있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기와 음양, 오행의 유래가 원래 같지 않은 거예요. 예. 제가 기론에서도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기라고 하는 거는 수의 흘러가는 상,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안개와 같은 상, 구름과 같은 상, 거기에서 나온 거죠. 기는.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화라고 하는 성질, 이렇게 해서 시작된 반면 음향은 단순히 날씨, 기후하고 관계돼요. 처음에는 기후하고 관계되었다가 전국시대는 거의 기후의 개념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나라 때 지나고 이후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어떤 모든 학술의 기본적인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인용되었 반면에 오행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밑에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래가 본래 같지 않기 때문에 이반의 의도가 각각 다른 길로 걸어왔으니 각 취향이 다르니 기는 기고 음양은 음양이고 오행은 오행, 이렇게 본래 서로 어떤 간섭이 없어서 각각의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해서 주로 우리가 한의학 공부하는 건 금원시대 이후의 학문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소 이론적인 기의 개념, 기와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개념으로서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황제내경이나 심지어는 상한론에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론론이 좋으냐? 굉장히 이거는 학문적으로 우리가 한번 숙고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론론의 관점에서 논하자면 기가 바로 음양이고 음양이 곧 오행이다. 그런데 사실은 기가 음이냐 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원래 이 말 자체는 송대 이전에는 이와 같은 개념이 없었다는 거. 예, 완전히 이것이 정립된 것은 음양이 곧 오행이다. 이렇게 정립된 것은 기 이론론의 사상이 시대의 조류가 되면서부터 이후로 한의학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다는 거. 예. 자, 기가 곧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송대 북송 시절에 주자라고 하는 사람의 태국도설에서 뭐라 그러냐.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요.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 이렇게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이 태극이 뭐냐? 이게 정립이 어떤 정설이 꼭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태극이 동이 양하고 태극이 정이 음한다. 요렇게 말돼 있어요. 이 태극이 뭐냐? 조선시대에 소위 성리학자들도 이 태극이 이다, 기다, 아니다, 이와 기가 혼합되어 있는 거다. 이와 같은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요 태극 대신 기라고 쓴 것을, 태극에 관해서 분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라고 어떤 사람은 기라 주장했는데, 저는 그냥 일단 기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곧 음양이며 음양이 곧 오행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행은 어떠한 연유로서 발생이 되었는가? 요거 하나의 질문. 그 수는 하필 오냐? 두 번째 질문. 왜 어떠한 연유로서 나타났는가? 그 수 오라고 하는 것은 참천양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주자의 말에 의하면은 주역에도 나오지만 병법 책에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전국 시대의 고서들의 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천은 숫자로 하면은 3이에요. 지는 숫자로 하면 2예요. 그러니까 3과 2를 덮하면은 5가 된다.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숫자 이면에는 천과 지가 교합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천과 지가 어떠한 합쳐진 개념이 5라고 하는 숫자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고대 사람들이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음양은 뭐겠어요? 음양은 둘이잖아요. 오행버섯 숫자가 5이고 태극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이와 같은 숫자적 개념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제가 자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중경서 서문이죠.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중국 철학사에서 전면적으로 중요시 여겨진 것은 한나라 동중서라는 사람에 의해서다.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동중서에 의해서, 동중서는 뭐라 그랬냐면 맹자는 사단을 주장했잖아요. 인, 예지. 근데 동중서는 여기다가 사단에다가 신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상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전에도 오행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특히 이 5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이 동중서의 오상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서 중국 철학사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됐다. 자, 참천양지 주역 개사에서 출처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역 본의에 따르면 천원지방. 자,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지다. 평평하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천은 이게 이제 지름이죠. 1의 3배, 위가 3배가 되면은 원주율이죠, 일종의. 이게
하나의 그 지름에 그것을 3배로 했을 때 원이 형성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 3은 각각 하나의 그 기를 기수로서 하기 때문에 3천, 요거는 완전히 3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3이라고 하는 거는 요 3과 요 3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완전히 3을 말하는 건 아닌데 3에 가깝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을 3배로 하면은 3이 된다. 이것도 사실은 억지로 저도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 개념이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평평하다는 거, 네모지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둘레가 넷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는 2개의 그 짝수로서 합쳐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숫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숫자는 2죠. 예, 여기서는 기본적인 숫자가 1이 아니라 3이라는 거예요. 예, 나눌 수가 없으니까 3은. 그래서 양지로서 하기 때문에 둘로서 하기 때문에 2가 된다. 그래서 이 수가 모두 이것에 의지해 가지고 일어났다. 예, 주자도 이렇게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앞서서 말한 이 참천 이 양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 본인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참천 양지. 그러니까 그 원주율과 둘레의 그것을 기본적인 숫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숫자로 했을 때 하늘은 3, 땅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5까지를 생수 6에서부터 10까지를 성수 이루어진다. 예, 이루어졌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가 생성했다. 이 용어 이면에는 천과 지가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생성이 되어졌다는 이 용어 자체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숫자 5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우리 한의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5라고 하는 게. 장경학 선생의 그 유경도익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저도 그 이론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약을 어떤 사람이 간이 안 좋아서 간을 치료하는 약을 썼다. 그러면 그 약이 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오라고 하는 토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숫자가 5잖아요. 여기에서 이 5를 겪고 나서 거쳐서 간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은 예를 들어서 숫자가 1이거든요. 1 더하기 5는 6이 된다. 2 더하기 5는 예를 들어서 7이 된다. 그러면 심장에 어떤 사람이 안 좋아서 심장을 치료한 약을 썼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것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의 기능을 거친 다음에 심장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2 더하기 5는 7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숫자, 비위의 이 개념이 중요하다. 예, 이면. 왜냐면 모든 약물이 비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보토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비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장경학은 실상 그 사람은 보신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를 또 이분은 제일 중요시해요. 이건 선천의 장부다. 예. 모든 거는 신장을 통해서 신장이 튼튼해야지 간도 좋아지고 비장, 위장도 좋아지고 뭐 폐도 좋아지고 이제 이런다는 그 논리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또 오행인 홍범구주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이 홍범구주는 우리가 보통 상서, 서전이죠. 예. 상서에 처음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오행에 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근데 비교적 그것은 합리적으로 돼 있고 우리가 후세 알고 있는 그런 거와 조금 약간 달라요. 근데 오행 배속은 이제 전국 시대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제가 그 자석 1편에서 말씀드렸죠. 오행 배속은 제가서와 회남자, 내경에 대체적으로 보인다. 예. 자, 상서 홍범구주에 하늘이 이에 우한테 홍범구주를 내렸으니 그 첫 번째가 오행이다. 예. 요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오행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게 상서에 나오는구나. 요런 정도만. 그런데 이것은 상서가 이제 위서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정문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오행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전국 이전에 요순 시절부터 있었는지 아니면은 후세에 만들어진 개념인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요거를 대충 해석해보면은 그 오행이라고 하는 말은 천지 만물이 헤아릴 수 없지만 현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각각 그 유를 따른다. 이게 제가 이 가문에서 또는 그 기릭동동의 유치망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현상은 각각 그 유를 따른다. 그래서 그 끼리끼리 모아서 나누면 그래서 유치방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유치방이란 뜻이 방이 위축호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5가지 상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분류예요. 분류학이에요. 이 현상이 굉장히 복잡한데 끼리끼리 모아서 나누면은 5가지 상의 개념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오상과 오행은 다른 거예요. 이 5가지 상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상생, 상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의 그 원리로 순행하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상과 오행은 다른 거예요. 여기 행자가 있잖아요. 행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움직인다는 개념이 없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짝수는 그 양수죠. 양수는 이것은 정체를 뜻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서로 맞물려 있다. 양수는. 반면에 저렇게 음수는 움직인다. 운행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화, 토, 금, 수라고 이렇게 5가지. 여기에는 상생과 이런 건 자세하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발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알고 보면은 유유상종한다. 이렇게 보면은 나무도 비슷한 나무끼리 있고 그 꽃들도 보면은 그 군락을 이루잖아요. 예, 군락을.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예. 각각 유로 하면은 5가지 상이다. 주역에 나오는 거를 그냥 물에는 각각의 범주가 있고 물에는 각각의 류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은 유로서 모이고
물은 그 무리로서 나누어진다. 방이 유치코 무리 군분 아니고 주역 해사에 나오는 말이 유명한 말이니까 일종의 그 현상에 대한 분류, 그러니까 유유 상종과 같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오행 배속에 보면은 맛이 산고 감신함 5가지 오미가 있잖아요. 오미. 맛이 헤아릴 수 없지만 산고 감신함 이 5가지 맛이 서로 교합을 이루면은 어떠한 맛도 다 낼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도 마찬가지죠. 성도 마찬가지죠. 소리도 궁상각치우 5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음이 음은 5가지밖에 없지만은 이 오음이 조화를 이루면은 무한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멋있죠. 옛날 사람들이 인체뿐만 아니라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개념이 바로 오행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 해남자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만상의 그 성질은 음이 아니면 양이요, 양이 아니면 음, 딱 이 불과 두성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음양론은 간단하죠. 음양론은 1호부터 발생한 것이다. 자, 그 전에 이렇게 천은 이렇게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구별하면 안 돼요. 땅이 정말로 네모나느냐. 옛날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평평하다 그랬지. 뭐 지구가 둥그렇다고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둥그렇고 이 땅은 네모지다. 그러면 이 네모지다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 이게 수나라 말기에서 당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의 그 명의 손사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손사막 유명한 분이죠. 네. 손사막이 지요건이 행욕방. 지는 지식은 하늘을 담고 하늘 담는 데가 뭐냐면은 무소불통이에요.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계를 짓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다 알아야 된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 반면에 땅은 어떤 뜻이냐면은 행. 요건이 행욕방. 행실은 규격에 맞춰야 된다. 지식은 규격이 필요가 없지만은 행실은 규격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깨닫다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그 사회적인 기본적인 사회적 어떤 윤리라든가 어떠한 그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출중하고 막힘이 없다 하더라도 행실은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지다, 평평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현상의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예. 인간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정신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행동은 항상 사회적인 것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기이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심욕대의 담욕소하고 지요건이 행욕방하라고 손사막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이거는 그 두고두고 칭찬받는 말이에요. 지요건이 행욕방. 그런데
이 땅이 이게 곤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건. 건은 뭐냐 하면은 굳세다. 요거는 순종한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 역천. 지 또한 하늘이다. 이 개념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 역천. 땅 또한 하늘이다. 그래서 음양가의 기준에서는 제가 이것도 몇 번 했죠. 뭐 이런 건 뭐 한 번만 들으면 다 아는 거니까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다. 이것이 음양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음, 삼양, 육경 변칙론, 유금, 육량, 십이 경락서 이것은 모두 이면의 음양가의 기준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괜히 이와 같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음양가의 사고방식, 삼음이 있으면 삼양이 있고 유금이 있으면 육양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음양오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천지 만물은 음양과 오행의 상이 아님이 없어요. 모든 것은 음양이라고 하는 성질과 오행으로서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는 음이냐 양이냐 이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비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뭐 굳이 뭐 그냥 한번 들어보는 정도로 우리가 자꾸만 후세 사람들이 개념인 기와 혈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보면은 기는 당연히 양이고 혈은 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이렇게 기혈로 봤을 때는 이거는 당연히 양이고 음이죠.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가 그러면은 기를 놓고 봤을 때 혈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를 봤을 때 기는 음이냐 양이냐. 기를 음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기를 양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왜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는 수하를 합 또는 겸하기 때문에 기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래서 수하가 나뉘어지기 전에는 그것을 기라 하고 기가 현상에서 나뉘어질 때는 수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으니 기가 나뉘어지기 전에는 그 상이 구별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 어찌 그것을 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이미 나누어질 때 그 상이 나타나서는 우리가 가히 음이다 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면은 이 기가 수로 편중이 됐으면은 음이고 화로 편중이 됐으면은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의 현상을 우리가 음이다 양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는 있는데 기가 음이다 양이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요거 뭐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와의 상을 살핀 다음에 음이다 양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수에 편중되는 것을 음이라 하고 화에 편중되는 것을 양이라 하니 음양을 살피는 자는 기에서 살피는 게 아니라 수화에서 살피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기에서 음양을 살펴요? 수화에서 살펴야지. 그래서 찰음양자, 음양을 관찰하는 자는 기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수화의 현상에서 살피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를 할 경우는 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하에 있다.
수하를 조절하면은 기를 조절하지 않더라도 기는 저절로 조절이 된다. 여기서 치법이 나오는 거죠. 이게 치법이잖아요. 수하를 조절 않고 기를 조절하는 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수하를 조절하지 않고 보기, 있기, 상기, 하기, 청기, 옹기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기라고 하는 실체가 물 바깥으로, 그러니까 수하 바깥으로 떨어지니 이와 같은 개념은 나는 옳은지 모르겠다.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하고 있기하고 청기하고 이거 다 말장난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수하를 조절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착수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수처. 이거 제가 잘 쓰는 게 착수처. 이와 같은 거는 결과예요, 결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효험처.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개념이 중요하냐면은, 이거를 안 하고 저절로 나타나는 효험체에 갖다가 처방을 만든단 말이에요. 착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요거를 착수처, 제가 잘 쓰는 용어니까 효험처. 착수하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는 내가 공부하고 힘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치료의 대상은 수하에 있는 것이지 보기, 있기, 상기, 하기, 청기, 하기는 옹기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알아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나 유명한 글이잖아요. 소문에 기는 음양의 징조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수하는 음양의 징조라 해서 이거는 너무너무 멋진 말이에요. 자, 수하는 음양의 징조다. 어디 하나 버릴 구절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한의사라면 반드시 이거는 암송을 하고 여기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기를 음양의 징조를 하지 않았잖아요. 수하지 않은 음양의 징조라. 이런 거를 딱 보면은 그냥 감동을 느껴야 돼요. 자, 조라고 하는 말은 김이다. 기는 뭐냐? 동지입니다. 반드시 이 동. 어떠한 것이 움직이는 아주 좀 미묘하게 움직이는 그때. 이미 드러난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인은 항상 조짐에서 말을 한다. 기미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도 재밌는 말이죠. 동이라는 말도. 가만히 있는 건 몰라요. 가만히 있던 게 뭔가 탁 움직였을 때, 그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와 화가 음양의 징조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기가 어떠한 그 무형적인 것이 현상에서 이렇게 딱 드러났을 때 거기에 뭔가 약간 찬 느낌과 약간 따뜻한 느낌, 바로 그것이 음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김이라는 게 드러날 듯 아직 안 드러난 거. 안 드러난 건 아니에요. 약간 드러날 듯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니고 변하는 것 같은데 아직 변하지 않은 이런 것이 바로 조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춘할 때 입춘이 사실은 춥잖아요. 겨울에 있는 거예요. 겨울에
어떻게 끔하고 뭔가가 이렇게 생동하는 기미가 있을 때를 입춘, 또 10월 달에 가면 입동, 이런 말이 쓰잖아요. 바로 그것이 동지임이에요. 뭔가 따뜻한 기미. 굉장히 추운데, 살벌하게 추운데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뭔가 추운 기가 느껴진다. 그게 바로 동지임이에요. 그래서 입춘, 입동 이런 거죠. 현상에서 말할 때.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자연 현상에서 무엇인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 물질, 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얻은 거 하나 모호한 개념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음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와 화가 이미 드러나서는 누가 그것이 빙탄과 같이 얼음과 같이 찼고 석탄과 같이 뜨거운 그와 같이 서로 상극에 해당되는 먼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했는가마는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서는 수와 화, 음양, 음과 양이 서로 그 뿌리를 같이 한다. 이건 유명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예. 음양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호용지근한다. 호용지근인다. 서로 뿌리를 같이 한다. 그래서 제가 태극에서도 태극에 있어서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요것을 호영의 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태극이에요. 태극이 음양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음양을 태극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음양의 이치가 바로 태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논리에 문제가 생겨요. 음과 양이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음양과 태극이 단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뜻이에요. 요런 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옛 성인들은 왜 그 옛 경들이 좋은 글이냐? 반드시 조짐에서 변화를 살피고 근원에서 항상 근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했다. 중경서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중경서도 항상 조짐에서 증상을 기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짐을 근거로 병의 뿌리를 자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중경서의 그 글 쓰는 방식이라든가 중경의 처방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 그렇고 항상 병이 심하지 아니한 상태로 굉장히 조심성 있게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병의 뿌리를 발본색원이란 말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중경 처방은 발본색원하는 데 뜻이 있는 거예요. 저 소문과 같은 말, 수화자는 음양진조 같은 연우의 선찰, 잘 살핀 것이고 잘 말한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조짐에서 얘기했고 현상의 근원이잖아요. 수화라고 하는 게. 조짐을 살피지 아니하고 선찰을 얻는 경우도 없고 근원을 근거하지 않고 잘 말했다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선찰, 선언. 잘 살피고 미치겠네.
요거는 조금 신경 써서 읽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행과 오행 배속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끝날 때쯤에서 이 녹화가 잠깐 중단이 되었는데 저도 그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 전자칠판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자칠판에다 글씨를 안 쓰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또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의가 매끄럽지 못한 것을 조금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